그 토카막 전체로 보면은 정말 거대한 장치거든요. 거대한 장치고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전공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왜 300초냐면 이제 1억도의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는 또 기계적 내구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100초만 잘 유지가 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플라즈마를 견디는 장치는 기계적 마진을 둬서 한 3배 정도 마진을 둬서 한 300초를 견디면은 계속 운전을 해도 얘는 잘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300초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거죠. 네, 과학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 제8회 알파 캠퍼스 지식의 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스타 1억도 48초의 의미와 핵융합 에너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지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최윤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김성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책임연구원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최근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스타에서 플라즈마 1억도씨 48초를 세계 최초로 유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핵융합 기술을 이끌어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이제 대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소개해 주신 대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4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토카막을 만들고 거기서 핵융합 실험도 하지만 그 국제 공동 연구에도 참여를 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그 중심 분야를 위주로 오늘 웨비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저는 연구원에서 이제 플라즈마 온도를 1억도까지 만드는 가열 장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저는 이제 RF파를 만들어서 플라즈마의 전자를 가열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공 하시면 그런 연구 할 수 있어요? 제 전공은 전기전자인데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연구원 박사분님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분은 또 전공이 물리학과이시고. 네. 그 오펜하이머에서 나오는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그 연구에도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가열 장치를 좀 벗어나서 이제 핵융합을 하는 그 토카막 전체로 보면은 정말 거대한 장치거든요. 거대한 장치고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전공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리학과, 핵공학과, 전기전자, 뭐 제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학과도 계시고 뭐 수학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연구가 이제 1억도를 올리는 그 분야를 주로 연구하신 거고, 핵융합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플라즈마를 컨트롤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네. 1억도를 이제 올리는 그런 분야가 있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큰 분야가 그 핵융합 에너지 발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크게 좀 나눠보면은 일단 플라즈마를 만들고 제어하는 또 분야가 있고, 이 플라즈마를 또 얼마나 잘 예쁘게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만드는지를 연구하는 시나리오 연구팀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장치 쪽으로 오면은 이제 가열하는 부서가 있고, 네, 그리고 진단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좀 크게 한 4-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박사님, 지금 이제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보면은, 빌 게이츠라든가, 이제 아마존의 잽 베이조스, 그런, 또 오픈 AI 이제 알트만 같은 사람들이 핵융합 에너지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터의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핵융합 에너지에 이렇게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하면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와 중요성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 부족 현상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에는.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때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28 전쟁 네. 하면서 국제 유가가 막 들썩이고 있는데 인류는 항상 보면은 이제 전쟁이 나면은 기름값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늘 좀 불안함에 떨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AI 시대의 가속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기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네.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사실 AI의 전력 소모량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저전력 반도체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SLM이라고 하는 네. 소형 언어 모델 네. 이런 쪽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체를 공급을 많이 해서 해결을 하려면은 네. 해결책은 핵융합 에너지다라고 하는 일부의 이제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의 가속화와 전기자동차 시대 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 네. 지구 온도의 상승, 이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서서히 인구가 증가하다가 1950년대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에너지 소비량의 그래프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네. 에너지 소비량도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CO2 배출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서 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의 중요한 이슈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 원인은 사실 화석 연료가 네. 예. 지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밑에 세 개 색깔을 보면 이제 화석 연료들인데, 기타에는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원자력 에너지 네.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근데 2050 국제 합의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제 화석 연료는 줄여야 됩니다. 네. 2050년대까지. 그런데 저 파란 색깔 그래프 추세선을 보면은 이제 인류가 요구하는 에너지 양은 저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앞으로도. 네, 그렇겠죠. 그러면 저 사이의 갭을 어떤 에너지로 채워야 되는데, 네. 저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네. 전 세계가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2025년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가 넘어갈 거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죠.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연 현상에 의존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서 그 빈 공간에 갭을 채우기에는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지 않습니까? 네. 땅이 좁은데
이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사실 자연경관을 해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제2의 환경 파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또 필요한 거는 이제 고밀도 발전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원자력 에너지인 네. 거죠. 그 원자력 에너지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인데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배출도 없고 자연 환경에 의존하지도 않고 고밀도 에너지원이고 굉장히 다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안전에 대한 우려는 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네. 같은 것도 개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핵 폐기물은 어떻게 아직 현대 기술로는 해결할 수가 네,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될 숙제인 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렇잖아요. 그 손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은 그 아픈 거 생각하듯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좋은 점도 많지만 네. 각각의 하나의 단점을 사람들은 그 되게 부족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에너지원이 있지만 더 좋은 에너지가 없을까라고 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저 태양과 같은 에너지는 어떨까? 네. 태양이 만들어낸 에너지는 뭐 위험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저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네.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인데 네. 사실 태양의 에너지가 이제 핵융합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최근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익숙한 분이죠. 아인슈타인.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E는 MC 스퀘어라는 네. 이제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핵융합 에너지는 바로 이 공식에서 나온 에너지거든요. 근데 저 간단한 수식이 어떻게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이 있나 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핵융합 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말하는데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연료가 저기 보이는 중수소와 네. 삼중수소입니다. 근데 저 파란 색깔 구슬은 이제 양성자고요. 네. 저 회색깔 구슬은 네. 중성자입니다. 네. 그냥 중수소는 중성자가 1개가 있는 거고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2개가 네. 있는 수소의 동위원소인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 네. 이제 헬륨과 중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핵융합 반응인데 저렇게 보시면은 중성자 3개 그대로고 양성자 2개 그대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게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느냐를 보기 위해서 질량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은 중성자의 질량은 2.0141 그리고 삼중수소의 질량은 3.016 그래서 합은 5.0301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충돌을 해서 이제 헬륨과 중성자로 바뀌었는데 헬륨의 질량은 4.0026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은 1.0087 더해봤더니 5.0113이 나와요. 그럼 보면은 똑같이 양성자 2개, 중성자 3개가 보존되고 있는데 질량은 줄어들었죠. 네. 네. 그래서 저 질량이 아까 전에 여기 M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줄어든 질량이 결국 곧 에너지로 변환됐다는 거예요. 네. 저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런 도넛 모양의 용기에 네. 대해서 제가 사전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걸 토카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카막은 무슨 뜻인가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네, 저기 밑에 보면은 영어 옆에 이렇게 러시아 말이 적혀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저 말을 저도 읽을 수는 없지만 이게 약자네요. 네, 앞에 따서. 러시아 말의 약자를
가지고 이제 토카막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저 러시아 말 해석을 하면은 네. 자기장 코일로 만든 토로이달 챔버라는 뜻입니다. 저거를 이제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토카막을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토카막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저 핵융합 반응을 이제 지구에서 한번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지구의 환경은 태양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양은 수소 기체가 대부분인 이제 덩어리인데, 이 태양은 이 수소 기체가 낮보다도 훨씬 높은 밀도로 태양 중력에 의해서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 정도가 되고, 네. 그러니까 저 태양 안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연쇄적이고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는 태양의 중력만큼 강한 중력을 네.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저 밀도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토카막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장치가 이제 토카막인데요. 저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이제 실제 핵융합 네. 반응이 일어나는 토카막입니다. K스타라고 불리는데, 네. 저 장치는 대전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이제 있는 와. 장치입니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은, 요 부분이 이제 헬륨 장치입니다. 헬륨 공급 장치인데, 이제 저 토카막은 이제 초전도 자석으로 쌓여져 있는데, 네. 초전도 자석을 이제 4켈빈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68도까지 내리기 위해서 저 헬륨 장치를 써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요게 좀 가려서 안 보이지만, 네. 여기가 이제 진공 배기 장치입니다. 진공 배기 장치. 네, 저 토카막은 뭐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의 이제 초고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 진공 배기 장치를 통해서 실험을 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진공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로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인 거네요. 네, 진공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열 장치들인데, 가열 장치들은 제가 좀 이따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요 뒤에 쪽에는 이제 또 각종 진단 장치들이 네.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거나 온도를 측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플라즈마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 장치들이 저 반대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규모가 네. 지금 이 토카막 그 K스타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 이게 뭐 넓이, 높이 뭐 이렇게 한 1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0m, 아, 10m 정도 됩니다. 10m, 10m 네네. 정도 되는 거군요. 그래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상층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카막 내부 사진인데, 제가 요 명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가운데 있는 이제 타일처럼 생긴 거를 저희가 네. 내부 타일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홈 파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요 아래 부분을 저희가 디버터라고 합니다. 디버터. 네. 디버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장치인데, 저 부분을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양 사이드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뭐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어있는 부분. 저희가 포트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저 K스타는 실험용 네. 토카막이라서 네. 저기에 이제 가열 장치도 저 포트를通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각종 진단 장치들도 저쪽이 많이 붙어 있어서 지금 저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상용화가 될 때는 저기가 블랑켓이라는 걸로 다 덮이게 됩니다. 아, 블랑켓이라는 거죠. 네. 담요? 네, 맞습니다. 담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건가요? 제가 저기-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기 사람이 서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저기 옆에서 이 안에서요? 네, 저 옆에 끝 기둥에서 네. 저 끝까지가 한 1.5m, 1.8m 정도 됩니다. 아, 1.5에서 1.8m? 네네. 아, 그러면 뭐 어른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네네. 서 있을 정도의 높이인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여기 양쪽에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저기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위에서 보면은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형상이겠죠.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플라즈마가 실험 중에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아, 지금 딱 그 화면 맞추셨나 보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플라즈마가 발생되고 있는 영상이고 이쪽에 보면은 네. 플라즈마하고 저 안쪽 내부 타일이랑 네네. 닿을 듯 말 듯 하는 것처럼 보이실 네네. 텐데 네. 그래요. 닿지는 않습니다. 아. 저 플라즈마가 지금 아까 뉴스 기사에 말씀하셨지만 1억도 온도에서 네네. 뭐 48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1억도의 플라즈마가 저기 벽에 닿게 되면 다 녹아버리겠죠. 예, 그렇겠죠.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저 플라즈마가 내부 어떤 물질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떠 있는 거네요, 사이에? 네, 아주 미세하게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플라즈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되어 있고 네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상인데 저 플라즈마가 어떻게 벽에 닿지 않고 네. 딱 저렇게만 형성이 되냐면 그 비밀은 이제 자석에 있습니다. 아, 예. 자석은 저희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자석이 있어요. 세 개. 네, 요 가운데 이렇게 연두 색깔. 네. 도너츠 가운데 들어가는. 네네. 저게 CS라고 하는 솔레노이드 전자석입니다. 솔레노이드 전자석이고, 그리고 도너츠를 이렇게 고리처럼 걸고 있는 D자 모양의 네. 초전도 자석이 있고, 네. 그리고 링처럼 네. 생긴 초전도 자석.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CS, PF 네. 자석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CS 코일, 네. PF 코일,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세 개의 자석에 전류를 잘 흘리고 제어를 잘 하면은 플라즈마가 모양을 딱 유지를 하면서 벽에 닿지 네. 않고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건 전부 다 초전도체 자석인가요? 가운데 솔레노이드 자석 말고는 초전도 자석입니다. 아, 가운데 있는 솔레노이드 자석 말고는?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K스타 네. 장치가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치를 이제 토카막이라고 아. 합니다. 토카막은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유럽 쪽이랑 아시아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좀 주요 장치들만 좀 따로 살펴보면은 이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죠. 네, 다 각자 나라들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내부가 다른 만큼 네. 각각의 토카막의 성향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시라는 토카막은 네. 실제로 삼중수소 실험을 한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 장치는 그렇게 삼중수소 실험을 하고 예. 작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아, 왜 중단? 일단 노후화되기도 했고 삼중수소를 쓰면은 저 다른 장치들은 삼중수소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사용하고 나면은 네. 방사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또 네.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저기도 처음에는 이제 실험용으로 진행을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폐기 직전에 삼중수소를 써서 아니요. 실험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도 네. 했었고 네.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네. 이제 아. 중단을 하게 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D3D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D3D. 네, D3D라고 하는데 가동 성능이 되게 좋은 토카막이에요. 그래서 고성능 플라즈마 물리 연구에 이제 실험을 많이 하는 그런 장치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웨스트라는 장치가 있는데 네. 얘는 특징이 이제 안에 아까 전에 내부 보여드릴 때 타일하고 막 디버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체 내벽이 전부 다 텅스텐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밑에 한국과 중국인데요. 이스트와 K스타가 사실 좀 비교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경쟁 아닌 경쟁을 네. 네.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네. 일단 장시간 실험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토카막 앞에는 고성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고성. 네. 보시면은 한국은 이온 온도 1억도에서 이제 장시간 운전하는 거에 굉장히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강점을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온 온도가 아니라 전자 온도 7천만 도. 이온 네. 온도랑 전자 온도 뭐 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제가 플라즈마를 네.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플라즈마는 전자와 이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아마 학창시절에 아마 배웠을 텐데 네. 이온은 이만하게 있으면은 네. 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네. 이게 구름띠처럼 이렇게 형성이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농구공과 비비탄 총알 같은 크기인데 얘의 온도를 올리는 것과 얘의 온도를 올리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온 온도 1억도를 만드는 거는 전자 온도 7천만 도, 똑같이 1억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온 온도를 올리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뭔가 좀 하는 게 있어요. 한국이 네. 뭐 몇 초 달성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얼마 뒤에 또 기사를 내요. 자기들은 더 넘어서서 몇 초를 달성했다. 그래서 장시간을 붙였군요. 네, 1000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한국은 이온 온도 1억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전자 온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야, 중국은 더 많이 있던데? 이러는데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 온도 7천만 도에서 그래도 1000초까지 운전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온 온도 1억도에서 이제 48초 했고. 이제 상용화에 근접하려면 그 1억도까지 올리는 게 더 네. 중요한. 그렇죠. 이온 온도 1억도가 중요하고 사실 1000초는 제가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저희가 300초만 해도 네. 물리적인 플라즈마의 물리적인 현상이나 기계가 버틸 수 있는 능력치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중국은 왜 하는 건가요? 1000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는 게 네. 저희가 어쨌든 발전소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려면은 사실은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 뭐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 낮 동안에는 태양광으로 이용하다가 뭐 밤에는 핵융합을 쓰겠다. 그러면은 뭐 밤 동안에 한 10시간 정도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1000초를 운전을 했다는 거는 가동할 수 있다라는 능력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1000초 안에서도 플라즈마를 어쨌든 컨트롤하면서 7000도에서 1000초 동안 그 안에 똑같이 플라즈마까지 그렇죠. 관리를 하면서 운영했다 이런 의미가 이온 전자 온도 7천만 도에서 플라즈마를 잘 관리하면서 꺼트리지 않고 1000초까지 유지를 한 거기 때문에 저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온 온도 1억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온 온도 1억도 그러니까 고성능의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장시간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잡고 가고 있는 장치가 이제 한국의 장치인 겁니다. 중국은 이온 온도는 아는데요?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도 하려고는 할 텐데, 이온 온도 1억도를 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자 온도 7천만 도. 숫자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5천만 도도 아니고 1억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일본은 저 건설 중이군요. 네, 일본은 뭐 없어서 지금 건설하는 건 아니고요. JT60라는 게 있었고, JT60A 어드밴스라는 게 있었고,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저건 기존의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건가요? 그전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다가 지금 거의 새로 만드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국도 이제 새로 만들겠네요? 네, 영국도 새로 지금 스텝이라는 토카막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디버터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네. 내부 얘기하면서 그 토카막 내부의 아래쪽에 있는 장치가 이제 디버터인데 디버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를 디버터 뭐 모노블록이라고도 하고 디버터 카세트라고 하거든요. 저 하나를 요거 하나를 디버터 카세트라고 하는데 요게
수십 개가 모이면은 아까 토카막 내부에 밑에 동그랗게 네. 다 되는 건데 저희 디버터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저 플라즈마에서 네. 이렇게 불순물들을 이제 빼내야 되거든요. 불순물이 플라즈마에 남아 있으면은 플라즈마가 꺼지기 때문에 네. 이제 빼내야 되는데 1억 도의 플라즈마 내에서 나온 불순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열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열에 잘 견뎌야 되거든요. 저 직접 디버터가. 어떻게 보면 접촉하는 그런 불순물들이겠네요. 이렇게 뭐. 그렇죠. 디버터를 빠져나갈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아까 웨스트 설명하면서 특징이 전체 내벽이 텅스텐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케이스타는 탄소 계열의 네. 그라파이트로 그라파이트. 지금 다 소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2023년 실험을 앞두고 네. 저희가 저 디버터만 텅스텐으로 교체하는 이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공사를 한 거 아닌가요? 그쵸, 대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와. 저희가 사실은 보통은 저희가 실험하는 거를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 캠페인 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저 디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네. 2022년 캠페인을 네. 초로 당기고 연초로 당기고 네. 2023년도 캠페인을 연말로 네. 이렇게 미루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비워놓죠. 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거의 1년을 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운전을 안 하고 있었던 기간이 1년이 된 거죠. 싫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렇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연구하시고 이러실 그러니까 때. 2020년도에 그때 제 기억에 그때 몇 초였죠? 20초였나요? 20년에 20초, 네네. 21년에 30초, 네네. 그리고 한 해를 건너뛰고 예. 이번에 48초. 아, 네. 그래서 저걸 교체하는 시간 동안 이제 캠페인을 못 하신 거군요. 네네. 시간을 좀 많이 텀을 줬죠. 1년에 실험을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초로 당기고 그 다음에는 연말로 미루면서 최대한 저 업그레이드 하는 공사 기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비웠죠. 이 텅스텐이 근데 제가 승부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승부수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라믹처럼 좀 잘 깨지는 단점이 있어요. 아, 텅스텐이요? 네. 열에는 잘 견디는데 네. 잘 깨지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다른 나라 토카막 설명드리면서 얘기했지만 텅스텐으로 교체한 토카막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텅스텐으로 교체하고 난 뒤에 깨져서 물이 새거나 그전 성능보다 네. 그전 성능조차도 안 나오거나 뭐 이런 결과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또 고생을 하고 있는 토카막도 있고. 그럼 삼중수를 쓰거나 뭐 그래서 뭐 방사성 물질 나오고 그럴 때 뭐 그런 것들 파손되면 대단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게 안정성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삼중수소의 위험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성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핵융합 에너지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저 디버터 그 텅스텐으로 바꾼 거는 당연히 안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준비도 많이 했었고 요 그래프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실험했던 케이스타에서 1억도 네. 실험 결과를 이제 중첩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초, 지금 23년이라고 돼 있는데 캠페인 시작한 날이 23년이라서 23년에 48초라고 돼 있는데 24년 초에 이제 48초를 달성을 했고 네.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1억도를 한국에서 달성을 했고 20년도에 20초 그리고 21년도에 32초 이렇게 한국이 계속 신기록을 한국 기록을 깨가면서 이번에도 또 갱신을 했는데 대단하네. 뭐 늘 이제 한국이 한국 기록을 깨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와서 아 그런갑다 할 수도 있지만 요번에 이제 48초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텅스텐을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장치가 똑같은 장치에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뭐 시나리오를 연구를 한다든지 가열 장치를 또 바꿔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늘렸던 건데 이번에는 텅스텐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뒤에 실험이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까 전에 다른 나라들은 실패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제가 실험을 시작하고
그 다음날 플라즈마가 바로 켜진 거예요. 저희는. 되게 준비를 잘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되면 플라즈마부터 켜지지 않는 안 켜집니다. 네, 플라즈마조차도 못 켜서 고생했던 토카막들이 있거든요. 플라즈마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네네. 어쨌든 저희 이제 48초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일단 텅스텐으로 교체하는 거의 결정이 되게 옳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전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같은 실험 장치에서 했었거든요. 업그레이드 네. 없이. 근데 이번에 저 결과는 이전의 결과를 넘어서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왔던 연구의 방향과 그 방식들이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가 연구해오던 방향들이 네.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증명시켜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과라서 네. 조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26년에 300초가 목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8초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300초까지 가는데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네. 또 의미도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목표 아니에요? 한 100초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목표는 300초인데 왜 300초냐면은 사실은 100초만 돼도 이제 플라즈마는 일단 플라즈마가 이렇게 잘 모아 놓으려고 해도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장으로 잘 모아놓고 해도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얘를 잘 컨트롤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100초만 이렇게 컨트롤 잘하면 플라즈마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안정성이라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초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뭐 300초, 400초 뭐 앞으로 쭉 운영하는 게 금방 갈 수.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운전으로 치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서 고속도로까지 태우기만 하면 네. 그 다음 톨게이트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00초가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단계까지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왜 300초냐면 이제 1억도의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는 또 기계적 내구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플라즈마는 100초만 잘 유지가 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플라즈마를 견디는 장치는 기계적 마진을 둬서 한 3배 정도 마진을 둬서 한 300초를 견디면은 계속 운전을 해도 얘는 잘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300초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거죠. 1억도로 48초를 운전하는 의미를 이제 저희가 좀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이 1억도의 그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그 어려움이 있고 그 기술이 뭔지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억도라는 숫자는 핵융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최소 도달해야 되는 온도가 1억도이기 때문에, 근데 태양의 온도가 1500만 도인데 네.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도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 약 7배 정도 뜨거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온도인데 이 온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늘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핵융합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간단하게 뭐 네. 요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가열하는 방법이나 장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억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구하고 태양하고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핵융합 연구 초기에 저기 사진에 있는 분 이름이 로손이라는 분인데, 핵융합 연구 초기에 저 로손이라는 분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조건을 저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로손 조건이라고 하는데 밀도와 온도와 가둠 시간의 곱이 특정 값보다 높아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이제 부등식인데, 태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소기체가 낮보다도 높은 밀도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토카막에서
이제 만들어진 플라즈마의 밀도는 지금 공기 대기 중에 10,000분의 1 정도의 밀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밀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가둠 시간은 지금 토카막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네. 1초에서 2초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근데 이 가둠 시간을 늘리는 거는 좀 네. 한계가 있어요. 아, 가둠 시간은 장치 크기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 토카막 장치를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볼륨으로 치면 27배 더 크거든요. 케이스타보다. 아, 27배요? 네. 아, 엄청 크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케이스타에서는 가둠 시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토카막 장치에서는, 현존하는 토카막 장치에서는 가둠 시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세 가지 물리량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온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양의 온도는 1500만 도지만 네. 밀도와 가둠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를 그만큼 높여서 네.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겠다. 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1억도라는 수치가 나온 거고요. 어, 근데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그럼 온도는 왜 필요한가? 뭐 밀도, 뭐 온도, 가둠 시간 알겠는데 온도는 왜 필요한가? 온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 전자기력 때문인데요. 내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충돌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기가 힘들어요. 이 전자기력을 뚫고 충돌을 할 수가 네네.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자기력을 이겨내고 충돌을 할 만큼의 에너지가 네. 계산을 해보면은 30옥도예요. 30억도? 네. 아, 네. 근데 이 30옥도가 이게 가능한 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게도 이제 양자역학의 터널링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터널링 효과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네. 이것도 간간히 1억도에서도 전자기력을 이겨내고 네. 충돌을 하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제 1억도라는 온도가 이제 여기서 네. 제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1억도라는 온도도 쉬운 온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케이스타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의 가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도 가열 방식이고 네. 두 번째는 비유도 가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첫 번째 유도 가열 방식이 이제 요 그림에 보이는 저 빨간색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오믹 히팅이라고 아, 오비키팅. 네, 하는 방식이고 뭐 다른 말로는 플라즈마 저항 가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초전도 자석 제가 설명드릴 때 세 가지 종류의 자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가운데 도너츠 가운데 네. 있는 자석이 아. 이제 솔레노이드 자석인데 네. 저 오믹 가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솔레노이드 전자석에 네. 큰 전류의 변화를 주면 네.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전기장은 이제 전압을 형성을 하게 되고 네. 이 전압에 의해 플라즈마가 방전되고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알려져 있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줄 효과라는 네. 게 나오는데 I 제곱 R 네. 이거에 의해서 플라즈마 전류하고 네. 그리고 그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에 의해서 네. 이제 플라즈마가 가열되는 원리. 아, 그게 네. 이제 유도 가열 방식. 그래서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저기 옆에 사진에 나와 있지만 이제 인덕션, 인덕션. 네, 그리고 전기장판, 그리고 네. 요즘 IH 밥솥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런 방식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플라즈마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금속하고 다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네. 저항값이 낮아져요. 플라즈마는. 네. 네. 그래서 온도를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은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에서 4,000만 도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방식으로 올리는 거는. 아, 네. 그럼 초기에는 저 방식을 써서 어쨌든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 방식을 쓰고 나중에는 이제 올리는 건데 유도 가열 방식으로는 이제 3,000만 도, 4,000만 도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외부 가열 장치인 이제 네. 비유도 가열 방식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케이스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비유도 가열 방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이 MBI 네. 그리고 두 번째가 ECH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도라는 건 그러니까 유도 전류를 쓰지 않는다 이런 네,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외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외부에서 네. 이제 가열하는 보조 가열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NBI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NBI는 뉴트럴 빔 인젝션의 약자입니다. 딱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중성 입자 빔을 이용한 가열 방식인데 그냥 아주 높은 에너지의 속도를 가진 입자를 네. 플라즈마 내부에 직접 주입시켜서 네. 충돌시켜서 가열하는 그러니까 저 당구공이 중성자 보면 돼요? 네, 중성 입자 빔이라고 중성 보면 입자. 네, 중성 입자 빔이라고 보면 되고 저 하얀 색깔 당구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충돌시켜서 다른데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네.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옆에 그림에 보면 콜드 워터를 플라즈마라고 네. 하고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중성 입자라고 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저 차가운 물을 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방법이 원하는 온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성 입자 빔 가열 방식, 그러니까 NBI 방식이 약간 저런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잘 되네요. 근데 이제 NBI의 원리를 잠깐 또 설명드리면은 네. 일단 우선 이렇게 첫 번째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플라즈마 내부에서 원하는 양만큼 그리고 에너지만큼 이제 가속시켜서 네. 입자를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출된 입자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전하를 띈 입자가 가속되어서 중성화 장치를 지나는데 여기 중성화 가스들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네. 다시 그 입자를 중성화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중성화된 그 상태에서 이제 플라즈마 내부에 이제 주입을 시켜서 이제 플라즈마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네. 중성화 시켜서 넣는다는 과정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네. 뉴트럴 빔이라고 네.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중성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 전하를 가진 입자는 아까 전에 토카막이 자기장에 쌓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장 때문에 예. 영향을 줍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성화 시켜야지만 그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네. 플라즈마 내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성화된 이 입자가 네. 이제 플라즈마 내부로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이렇게 네. 가열되는 그런 방식이 이제 NBI 방식인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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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이제 ECH라는 방식인데, ECH. 네. 전자가열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자가열 장치이고,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히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CH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높은 전기장으로 전자를 가열하는 그냥 초고주파 가열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쉽진 않고 어려운 설명이겠네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자레인지하고 원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네.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것처럼 플라즈마 내에 전자의 공명 주파수에 맞는 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네. 플라즈마를 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레인지하고 ECH하고 네. 좀 다른 점, 가장 큰 특징은 네. 저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네. 굉장히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지만 장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ECH의 전자레인지를 쓸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전자기파를 만드는 장치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전자기파를 만드는 장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CH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시면은, 요 자이로트론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자이로트론인데, 이건 전자레인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이로트론이 전자레인지 역할을 한다. 예. 네. 근데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RF 발생 장치는 마그네트론입니다. 마그네트론은 성인 손바닥만한 네. 크기의 장치고, 저 자이로트론은 저 길이가 한 2m 정도가 됩니다. 남자 성인보다 큰 사이즈고요. 네.
근데 저 자이로트론은 저 상태로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옆에 붙어 있는 부대 장치들이 많아요. 일단 초전도 자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옆에 도식에 보면은 민트색으로 된 박스가 네.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초전도 자석인데 초전도 자석에 저 자이로트론이 꽂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고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 고전압 전원 장치도 연결이 되고 네. 열을 식히기 위해선 냉각수도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용 가능한 장치가 이제 자이로트론이고 뭐 자이로트론은 이제 핵융합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예요, 저 사진? 저 위에 있는 무슨 거는 사진이네. 이제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죽이지는 않지만 모여 있는 사람한테 전자기파를 쏴서 이제 좀 고통을 느끼게 해서 해산하게 만드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 안 보이죠 전자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고 아마 최초로 LA에서 경찰이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산업용으로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자이로트론의 모습 다른 모습인데요. 이건 국내 최초로 네. 이제 개발된 자이로트론입니다. 저분 누구신가요? 박사님 몇 년 전 사진인가요? 10년 전 제 사진인데요. 네. 2015년 이제 유니스트의 최현미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MIT에서 자이로트론을 연구하고 이제 교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저 연구실에서 이제 같이 개발했던 자이로트론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은 95기가 100kW급이라고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저게 네네. 바로 아까 앞에서 봤던 네. 그 비살상 무기에 예. 사용되는 스펙의 예. 자이로트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아까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였는데 아니 그 우리 어릴 때 에네르기 파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으악 하고 뒤로 넘어지는 그런 것처럼 약간 에너지 전자기파를 너무 아쉽죠. 네. 방금 자료에 제가 보시면 100kW급이라고 했고 네. 이제 이게 아까 그 무기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규모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 우리 K스타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사용됐나요? 네, 이거 95기가 100kW라고 하면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네. 아까 전자레인지 같은 예. 경우에 2.45기가에 예. 1kW거든요. 1000와트. 네, 1000W. 네, 뭐 700W 아니면 1000W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제가 서 있는 저 사진에 저 자이로트론이 네. 전자레인지 100대에 100대. 먹는 네. 이제 파워를 가진 네. RF 발생 장치죠. 근데 이제 핵융합에 사용되는 자이로트론은 100기가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고 네. 나중에 상용화될 때는 200기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오. 그리고 파워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10배가 되는 거죠. 전자레인지 1000대. 네요. 오. 네. 네. 대단한 규모. 그래서 사실 핵융합에 사용되는 자이로트론은 훨씬 고성능의 자이로트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자이로트론이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산업용이든 군사용이든 핵융합용이든 안에 구조는 똑같고요. 이것도 실제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자이로트론의 설계 3D 도면의 단면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전자총이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공진기란 게 있고 네. 그리고 모드 변환기가 있고 윈도우가 있고 콜렉터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그때 졸업하실 때 네. 그 2015년도에 그 100kW급은 거의 국내 최초로 개발하신. 네, 국내 최초 그런가요?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이로트론이 동작하는 원리는 네. 저기 전자총에 네. 마이너스 55kg 그리고 에노드에다가 뭐 플러스 30kg 정도를 이렇게 걸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압 차이가 한 80kV가 되니까 네. 그 정도의 전이차가 생기는 거고 그 전자총에 에미터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총인데 저 띠같이 생긴 데가 에미터인데 네. 저기에 히터 코일이 감겨져 있고 내부에 네. 저기 한 1000도 정도를 올려주면은 저렇게 빨갛게 네. 네. 이렇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인데 저 상태에서 전압을 저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네. 저 에미터에서 전자가 방출됩니다. 아. 예, 전자가 방출돼서 저 밑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원래라면은 저 에노드, 그러니까 바깥쪽 외벽을 에노드라고 하는데 30kV 쪽으로 전자가 가서 때려야 되는데 네.
저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저 초전도 자석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초전도 자석이 만들어낸 네. 자기장을 따라서 네. 전자가 딴 데로 가지 못하고 저 진행 방향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전도체가 그 뭐 토카마크도 그렇고 네. 뭐 이 자이로트론도 그렇고 거의 핵심 기술이네요. 네,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저 전자빔이 저렇게 빨간 실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공진기란 부분에 들어가는데 저기서 이제 전자빔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RF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파워와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자이로트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전자총과 공진기예요. 이렇게 이제 RF가 이렇게 고차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고차 모드로 만들어진 RF는 그 바로 또 뒤편에 붙어 있는 게 모드 변환부인데 고차 모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 모드 변환부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우시안 빔 형태로 바뀌게 가우시안 됩니다. 빔이라고 네, 그래서 모드 변환부라고 하는데 고차 모드를 저렇게 가우시안 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모드 변환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동그랗게 생긴 빔이 저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저 빔을 이용해서 이제 플라즈마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윈도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근데 윈도우는 사실 설계하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자이로트론도 안에 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까지 고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력도 견뎌야 되고 네. 그리고 1메가와트의 파워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설계를 잘해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깨지게 되면은 자이로트론을 못 쓰게 되거든요. 안에 다 부식돼 버려서. 지금 그러면 우리 토카마 그 K스타에 들어가 있는 이 자이로트론은 그 지금 뭐 국내에서 그 우리 기술로 네. 개발이 된 아닙니다. 수입해서. 수입해서 그럼 사실 저 핵심 기술은 사실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네요. 네. 국내에서. 네. 사실 지금 저 윈도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저 윈도우가 제가 만들었던 군사용 무기 그 네. 자이로트론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낮기 때문에 네. 소재가 사파이어나 네. 보론 나이트라이드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아. 근데 핵융합용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윈도우를 사용해요.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 네. 근데 저게 사이즈가 6에서 지름이 6에서 한 8cm 정도 되거든요. 네. 정말. 두께는 한 2, 3mm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얇아요. 근데 저게 가격이 한 2억 정도. 저게 다 다이아몬드면인데.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윈도우고요. 그래서 이게 전자총의 시뮬레이션 네. 설계할 때 시뮬레이션 영상인데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네. 저 사진이 보이시잖아요. 예, 예. 저게 실제로 그때 만들었던 전자총을 네. 자른 단면입니다. 아. 저게 하얀 색깔로 된 부분이 네. 이제 히터 코일이 감겨져 있는 네. 1000도까지 올리는 네. 코일이 감겨져 있고 예. 저 부분 회색에서 예. 저렇게 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예.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뭔가 쭈글쭈글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네. 저게 쭈글쭈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아. 자기장을 따라서 전자가 회전을 하면서 나가는 거라서 저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이 자이로트론인 겁니다. 아. 자이로 회전하다 네, 회전하면서 그리고 나간다. 일렉트론 전자 이게 합성어가 돼서 자이로트론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개발한 기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 거를 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에서. 네. 그럼 이 모듈 자체는 뭐 자이로트론 러시아에서 풀 다 개발해서 모듈로 갖고 와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니요, 자이로트론만 러시아에서 사고 네. 그 옆에 붙어 있는 촌도 자석이나 네. 이제 뭐 고전압 전원 장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따로 아, 하고 있습니다. 고전압 전원 장치 같은 건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윈도우에서 나온 RF 빔을 네. 이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플라즈마까지 전달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실제 K스타의 경로인데요. 네. 이쪽에 밑에 왼쪽 밑에 보면 자이로트론 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 자이로트론 6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6대요? 네. 그래서 저기서 나온 RF 빔이 저 경로를 따라서 네. 저 토카마까지 네. 가야 되는데 거리가 한 70m 정도 되거든요. 아, 70m요? 네. 그러니까 70m를 네.
파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네. 이제 전송을 시켜야 되는 그 거죠. 거리를 이렇게 70m나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더 가까이 두면 안 되나요? 꼭 70m일 필요는 없는데 가까이 둘 수 없는 이유는 네. 초전도 그 토카막에도 초전도 자석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쟤도 초전도 자석이 꽂혀 있기 때문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 최소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네. 그 정도 거리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70m 정도를 이제 전송을 시켜야 되는데 전송시키는 방법이 이제 일반 뭐 전선 케이블 같은 걸로 전송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기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윈도우에서 저렇게 가우시안 빔처럼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RF 네. 빔이. 그리고 왼쪽 사진에 보면은 저 은색깔을 네. 통과해서 전송을 하면은 저렇게 손실 없이 거의 전송이 됩니다. 네. 네, 저거를 이제 도파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도파관. 네,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실제로 사용하는 도파관이 저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파이프 같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저 파이프를 잘라서 보면 안에 저렇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도파관을 코로게이티드 웨이브 가이드라고 네. 하네요. 그냥 동그랗게 그냥- 여러 개가 이렇게 반복돼서 파져 있는 건데 저거는 주파수에 따라서 설계값이 달라집니다. 어떤 주파수냐에 따라서 이 살의 두께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RF. 네네, 네, RF의 말씀하신 주파수. 네. 그래서 저 전송선이 한 70m 정도 깔리게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 꺾여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 RF 빔을 꺾어주는 게 저기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 저 90도로 꺾여 있는, 네, 저게 이제 마이터 밴드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꺾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냥 90도를 꺾기 위해서는 네. 그냥 저 오른쪽 사진에서 네. 밑에 쪽만 있으면 되는데, 네.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모니터링 마이터 밴드라고 네. 90도를 꺾을 때 저기 홈을 좀 파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파워를 측정을 해서 네. RF의 파워를 측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거 말고도 마이터 밴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폴라라이저 마이터 밴드도 있고 아크 디텍터 마이터 밴드도 있고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모니터링 마이터 밴드고 네. 빔을 한번 꺾을 때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RF 빔을 진단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70m를 이동을 하면은 이제 이게 토카막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저게 이제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ECH 안테나라고 하는 건데 그 전송선을 통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요 뒤편에서 전송선 RF 빔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네. 들어와서 여기 미러에 한번 맞고 밑으로 반사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미러에 맞고 이제 플라즈마 안쪽 내부 쪽으로 네. RF 빔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저 위에 은색깔로 돼 있는 네. 미러는 고정돼 있습니다. 그냥 밑으로만 보내주는 미러라서 그냥 픽스드 미러라고 하고 밑에 있는 요 미러는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네. RF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스티어링 미러라고 부르고 저거는 뭐 재질이 뭔가요? 굴입니다. 구리요? 네. 저기 토카막 안에 네, 지금 안에 있는 있습니다. 건데 네. 구리는 되게 열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형성돼 있으면은 쟤는 그래도 한 몇십 센치 안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즈마 내부로 이제 RF를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RF를 토카막 내부까지는 보냈는데 네. 이 ECH를 가지고 어떻게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원리는 네. 뭔가를 네. 살펴보면은 그래서 아까 토카막에도 초전도 자석을 써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자기장을 따라서 플라즈마가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장을 따라서 플라즈마가 돌고 있는데 그 자기장에 전자가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자기장 플라즈마 내에서 돌고 있는 전자의 회전 주파수가 있어요. 네. 토카막을 싸고 있는 초전도 자석의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네. 저 회전 주파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거에 맞는 전자기파를 네. ECH 아까 자이로트론에서 만들어서 네. RF 빔을 쏴주면은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가열을 하게 되는 게 네. 이제 ECH의 원리인데 네. 이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네. 쉽게 생각하시면 옆에 있는 그네를 네. 그래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아, 네. 저기 지금 한 아이가 아빠가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아이를 토카막 내부 플라즈마 안에 있는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밀어주는 아빠를 ECH에서 만들어낸 전자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주파수에 맞춰서 네. 아빠가 밀어주면은 밀어주고. 그럼 저 애는 네. 에너지를 잃지 않고 계속 탈 수 있겠죠. 근데 저 뒤에 네. RF 과열 장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네, 네. 혼자서 타다가 에너지를 잃고 네, 결국 네, 네. 멈추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 그네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ECH 장치는. 되게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어쨌든 올려주기 위해선 적절한 타이밍에 그 빔을, 그 RF 빔을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네. 넣어줘야 되고 타이밍이 주파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ECH하고 네. 뭐 MBI 뭐 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유독 ECH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네, 네. 우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제가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 네. 했지만 뭐 유독 많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네.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일단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이유 첫 번째는 아까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핵융합용 제로트론은 아직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도 한 3개, 4개 나라밖에 못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러시아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또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못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되게 어려운 장치고. 근데 아까 이제 저희 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5대가 러시아 거고 하나가 일본 거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전쟁하고 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마지막 자이로트론은 이제 일본이랑 네. 이제 계약을 해서 했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한 대당 얼마일 것 같으세요? 아까 다이아몬드가 2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훨씬 비싸겠죠. 10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네. 진짜 비싸네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 남부 까다라시에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대 토카막을 짓고 있거든요. 이터라는 장치를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ECH가 설치하기로 결정된 게 80대 정도가. 80대요? 네. 와.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한 2, 30억 한다 그랬죠. 네. 그럼 80대면은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핵융합 상용화를 해서 실증로 단계 가면은 이 자이로트론을 다 외국에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0대를 그러니까 3나라, 4나라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이 80대를 지금 수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터 하나만 하는데도 그런데 나중에 상용화 단계까지 가서 여러 나라가 상용화 하겠다고 자이로트론 80대씩 달라고 하면은 네. 이 자이로트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네. 그때도 한 20억, 30억에 팔까요? 제2의 요소수 사태처럼 네. 니네한테는 안 팔아. 아니면 뭐 2배, 3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이 ECH가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만들기 쉬운 장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장치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네. 일단 설계 기술은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자이로트론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은 어느 정도 있는데 가공 기술과 제작 기술이 네. 아직 좀 부족해요. 아. 그리고 아까 도파간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도파간도 미국의 GA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파간도 아까 자이로트론 한 시스템을 70m 까는데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하나 따는데 10억 정도가 네, 돼요? 70m 하고 마이터 밴드 여러 개 뭐 하고 스위치도 들어가고 뭐 하면 10억 정도가 들어요. 도파간의 재질은 뭔가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인데요? 네.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까 그 도파간 단면 보여드렸지만 걔는 설계하고 만드는 게 설계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가공 기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이로트론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네.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렇겠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핵융합에 들어가는 ECH 시스템의 중요한 장치들
학교나 연구소 단위에서는 조금씩은 하고는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산학연이 같이 발전해야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계하고 뭐 연구소나 학교에서 설계 기술 다 해서 설계까지는 다 있는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든 것들도 있으니까 산업 기술도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독일이나 일본이 잘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공 기술들이 좋은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EC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민간 기업도 많이 뛰어들어야 되고 사실 돈이 안 되는 거에 민간 기업 투자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예.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네. 되면 발전소를 한국이 하나만 지을 것도 아니고 또 네.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의 핵융합 시설을 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 기업들이나 연구소,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뭐 관심 가져도 될 만한 분야일 것 같아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터 얘기 잠깐 방금 네. 했었는데 그 프랑스 남부 까다라시라는 지역에 이제 거대 토카막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7나라,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있으니까 7나라는 아니지만 저 나라들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어지면은 저렇게 토카막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 토카막은 지금 K스타보다 네. 가로 세로 높이가 약 3배씩 큽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피 볼륨으로 치면은 이제 27배 정도가 이제 큰 사이즈인데 이 원래 애초 계획은 2020년 중후반에 이제 가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좀 늦어져서 지금 예정으로는 2035년에 시험을 할 걸로 네.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실증로를 가기 전 마지막 시험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장치가 네. 거의 아마 상용화돼서 이제 예. 발전소가 되면은 저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네. 크기도 저 정도 크기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터가 마지막 시험 단계인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게 저 블랑켓이라는 장치입니다. 블랑켓. 이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는 없어요. 이터는 이제 삼중수소하고 써서 핵융합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증폭률이 그 투입된 에너지 대비 증폭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온 에너지의 비율을 네. 이제 증폭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10 이상 되기 게 네. 목표거든요. 네. 그게 돼야 이제 상용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걸 확인하는 장치이지 전기를 뽑아내는 장치는 없는데 그래서 저 블랑켓이 중요한 게 저 블랑켓을 아까 전에 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열을 차폐하는 역할도 있는데 그 외에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 블랑켓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저 블랑켓이에요. 첫 번째 역할이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연료를 생산을 또 합니다. 아, 연료를요? 그러니까 핵융합에 사용되는 연료가 이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인데 네.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네. 충분히 뽑아내서 네, 쓸 수 네, 있는데 삼중수소는 자연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유흥암로 안에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저 블랑켓이. 여기 보시면은 저기 리튬이라고 적혀 있는 층이 있죠. 네. 1차 내벽 뒤에 리튬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에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이런데 연료가 이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연료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헬륨과 중성자로 바뀌는데 헬륨은 다시 자기장에 갇혀서 가열하는 데 쓰입니다. 헬륨은. 네. 그리고 중성자는 자기장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을 벗어나서 이제 블랑켓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이 두 번째 리튬 벽에 네. 가서 이렇게 땅 때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리튬과 중성자가 네. 만나면은 이제 헬륨과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아, 예. 삼중수소가 저절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삼중수소는 다시 또 이쪽에 연료로 네. 투입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블랑켓을 증식 블랑켓이라고 부릅니다. 아, 삼중수소를 증식해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장치는
국제 공동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고 네. 각자 나라가 각자 기술력으로 독자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일단 반응 실증하는 데까지는 그냥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네. 생산하는 거는 알아서 한다. 네. 그래서 저거는 각 나라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터가 35년도에 가동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 늦어도 2038년도에는 저 증식 블랑켓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검증까지 마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네네. 2050년도에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건데 네. 저 정도 발전소 짓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늦어도 2038년도에는 마지막 장치인 증식 블랑켓을 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아마 핵융합 분야의 선두 그룹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저 네. 증식 블랑켓을 네. 어떻게 개발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네. 되어 가는데 조금 좀 최근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민간 기업들이 갑자기 핵융합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미국 헬리온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28년부터 네. 50메가와트씩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아, 불과 네. 몇 년 안 몇년안 남았는데. 남았네. 근데 여기에 챗GPT의 샘 올트먼이 5천억을 투자를 했고,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캐나다의 제너럴 퓨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투자를 했고, 이제 미국의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에도 스파크라는 장치를 만드는데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조 가까이를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고 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상용화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긴 한데요. 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연구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네. 이제 핵융합 분야가 네. 또 있을 거고, 네.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민간 기업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투트랙으로 이제 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야, 뭐 헬리온에서 28년부터 한다는데 니는 50년 얘기하고 있어. 네. 뭐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융합을 에너지원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헬리온 네. 같은 기업은 그 전력 창출을 앞당겨서 네.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업에 이게 조금 하는 그런 연구 장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한국에 최근에 이제 이네이블 퓨전이라는 네. 이제 한국에도 네. 핵융합 관련 이제 스타트업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네. 토탈 솔루션을 네.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은 저기 4개에서 보면은 이네이블 퓨전은 그 위에 있는 3개의 기업들이 고객인 셈인 거죠. 저 토카막 장치를 네. 이제 돌리기 위한 네. 이제 AI가 기술된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 거니까 저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기업들도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한국이. 네. 그리고 지금 핵융합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공헌도 해왔고, 그리고 이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핵융합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을 해왔었는데, 네. 해왔지만, 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패러다임이 뭐 AI도 많이 발전했고, 민간 기업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이제 지금까지 선두 그룹에서 잘 유지해 왔는데 네.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상용화가 다가오고 네. 있는 이 시점에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처럼 뭐 풍부한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막강한 자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신임 원장님이 네.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게 예.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으니 네. AI를 도입을 해서 한국만의 네. 뭔가에 좀 방향을 가지고 가면은 네.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방향인 거는 분명한 게 네. AI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네.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네.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네. 핵융합을 상용화시키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또 AI에 또 네. 투자를 하고 네. 이렇게 선순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는 거를 이제 더 연구하고 개발하면은 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토카막을 네.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아. 그렇게 되면은 또 상용화를 조금 더 앞당기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한국이 선두 주자로 네. 이제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참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게 K스타를 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48초를 1억도 유지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었고 실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해야지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셔서 대단히 좀 유익했던 좀 자리 같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셨네요. 혹시 온도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기서 1억도나 되는 온도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그래프에서 보면은 예. 그 48조 나왔던 그 그래프에서는 예. CES라고 하는 네. 장치를 또 사용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전체의 뭐 온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네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네네, 예, 맞습니다. 걸로. 그리고 또 예, 계속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예, 미국은 레이저 방식의 핵융합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장 방식의 장단점이 다를까요? 미국 NIF에서 예. 했던 건데 NIF에서요? 네. 그 장단점이 네. 확실하게 다르죠. 일단 레이저 핵융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저희 48초까지 유지하고 했는데 제 레이저 핵융합 방식은 펜토초만큼 굉장히 짧게 반응이 팍 일어나는 펜토초요? 거. 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핵융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Q 값이 1을 넘어서 재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Q라는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투입된 에너지 대비 만들어낸 에너지가 얼마냐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이 넘어가면은 1이면은 똑같은 거고요. 네. 1이 넘어가야 되는데 레이저 핵융합 방식이 처음으로 이제 Q가 1을 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네. 핵융합으로. 네. 사실 지금 토카막 방식에서는 1을 넘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준 게 이제 레이저 핵융합 방식이고 네. 사실 저희 전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게 네. 그때 원장님 계실 때 저 레이저 핵융합이 발표되고 하면서 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 장단점을 이제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핵융합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레이저 핵융합은 정말 단발 기간에 땅 해가지고 네. 에너지 좀 나왔어. 네. 그러니까 냄비에 물을 데피기 위해서 성냥불 킨 것 같은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이제 레이저 핵융합의 장점인 거고요. 그리고 자기장 방식은 아직 Q가 1을 넘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소를 운영할 만큼의 네. 이제 플라즈마를 연구하고 네. 유지하고 온도를 올리고 한 것까지를 보여줬죠. 네. 근데 그럼 Q가 1이 안 된 게 이제 실패한 거냐? 그건 네. 아니고 지금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던 것처럼 그 로드맵을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5년도에 이제 이터 가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Q10의 네. 목표거든요. 그냥 Q10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중에 실증로에서는 최소 Q20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자기작 방식이 핵융합이 상용화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레이저 핵융합 방식은 네. 핵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네. 오히려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질문 받았던 것 중에서 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청정 에너지인 수소 발전과 비교했을 때 핵융합 에너지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제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비교가 사실 좀 직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뭐 수소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건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계속 강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핵융합은 지금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얼마나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터 같은 경우에는 Q10이 목표인데, 그리고 상용화는 최소 Q20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Q30이 되면은 경제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고, Q20이 안 되면 경제성이 더 떨어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당시 가봐야 어느 정도 그래도 네. 이터가 가동되고 난 뒤 정도가 돼야 이제 경제성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나사가 핵융합 연구를 하나요? 했을 네. 때 예, 한다. 네. 이런 답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사에서 핵융합 연구를 왜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핵융합이 에너지로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핵융합이 상용화되고 나면은 지금 스페이스 X나 이런 거 우주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이건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 여행 상품도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결국은 우주는 곧 돈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다누리호 달에 갈 때 직접 간 게 아니라 뭐 BLT 궤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이상한 궤도로 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에너지 25%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핵융합은 그 중수소 1g으로 석유보다 약 800만 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석유 8톤과 맞먹는, 석유 8톤 싣고 가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중수소 1g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우주선 추진체로 그 원자력 에너지가 추진체가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네.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우라늄 1kg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연료로 네. 1kg으로 만드는 게 7배 정도 효율이 높거든요. 7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은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력한 에너지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가 된다면 7배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융합 에너지가 추진체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제 나사에 있는 포륜 교수님을 만났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이제 실제로 핵융합 추진체를 연구하는 부서가 있다고 이제 직접 얘기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럼 원자력 연구원 다니다가 핵융합용으로 이직할 수도 있나요? 실제로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 꽤 많은 분이 그렇게 오셔서 지금 일하고 있고, 저희 팀장님, 부장님 전부 다 원자력 연구원에 계시다가 그래요? 저희 연구원으로 오신 분입니다. 8대 핵심 핵융합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인 분야는 무엇이며 아직 부족한 분야와 우선 개발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8대 핵심 핵융합 기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장시간 운전, 이제 뭐 1억도에서 48초 뭐 했기 때문에 오신 플라즈마 기술 같은 경우가 조금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열 및 전류구동 장치도 강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억도까지 만드는 게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MBI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술로 이제 만들어서 설치하고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E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화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가열 및 전류 구동 장치도 한국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전도 자석 기술도 한국이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TF 코일 같은 경우에 이터에 TF 코일을 한국이 납품을 하거든요.
한국 기업이 네. 예, 현대중공업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 예. 이터에서도 그 입찰을 할 때 네. 잘하는 나라에 그거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네. 인정받은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가 연구하는 만큼 한국도 다 같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뒤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네. 저기 네 번째에 있는 증식 블랑켓. 증식 아까 블랑켓.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게 나중에 핵융합 분야의 선두주자로 가냐 안 가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디버터나 연료주기. 저 연료주기가 마찬가지로 저기 증식 블랑켓에서 이제 삼중수소 뽑아내는 예, 그런 거. 그리고 디버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버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니 해도 증식 블랑켓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네.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주셨습니다. 핵융합 발전으로 기기 조작할 때 로봇팔 같은 기계공학체에 쓰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자료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지금 한국 그 핵융합 연구원에서 또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트윈 케이스타라고 해서 가상 케이스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옛날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VR이라고 하나요? 네. 네, VR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하기에 그리고 나중에 삼중수소가 들어가면 방사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상 머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가상 머신을 보고 판단하고 가상 머신에서 조작을 하고 실제 장치에서 유지 보수를 하거나 이제 뭔가 필요할 때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가 또 따로 있고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서 좀 좋은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캠페인은 이제 작년 말에 해서 48초라는 1억도 48초라는 훌륭한 기록이 이제 나왔고요. 다음 캠페인은 혹시 언제로 계획되어 있나요?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는 10월부터 시험을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혹시 목표가 저희 목표는 늘 네. 300초죠. 300초. 네. 네. 박사님께서 정말 오늘 뭐 강의해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되게 근간이 되는 그런 에너지의 핵심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사님께서 그 1억도를 올리는데 그런 주역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 다음 캠페인과 다음 그 연구 결과에 큰 역할을 또 하시길 바라고 좋은 연구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열띤 강연과 좋은 내용을 말씀해주신 우리 김성국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알파 캠퍼스 지식앱이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